40대, 50대 남자들의 발칙한 토크쇼 왕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좀 가까이 다가오세요. 네.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라는 네. 문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서 사실 행복과 쾌락이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행복의 상당 부분은 쾌락과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행복을 느낄 때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쾌락주의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즐거울 때 행복한 건 맞죠. 뭐 일부는 고통스러울 때 행복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 보고. 네. 남에게 고통을 줄 때 행복한 사람과 딱 궁합이죠.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이 행복론은 결국은 뭐 술, 담배, 마약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근데 그 전에 풀어봐야 될것 제가 하나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서양 철학 중에서 그 금욕주의는 왜 나온 겁니까? 왜 나온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도 사람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으면 행복할 수 있다. 참 행복, 종교적 희열이 느껴지니까. 그 일종의 매저키즘 아닙니까? 비슷해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신 학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신 앞에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잖아. 일단 기본은 종교는 매저키즘적인 요소가 강해요. 원래 금욕주의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기로 쾌락주의가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일 항상 반복되죠. 이거 한번 나왔다 저거 한번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영화죠? 이게 푸코의 중가 보면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 때리면서 이렇게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푸코의 춤. 푸코 있죠. 그런 장면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였던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다빈치 코드. 예, 다빈치 코드 보면 거기에 항상 여기 고문 기구를 스스로 차고 다니는 암살자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좀 않습니까? 전에 말한 게 다빈치 코드야. 푸코의 추가 아니고. 푸코의 추가 아니라 다빈치 코드. 걔가 맨날 이렇게 후려치잖아 이렇게. 윈블던 스스로. 그 자체가 희열인 거야. 독특하군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예외적인 케이스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술을 마시면 행복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행복이라기보다도 고통의 일정 부분을 갖다 망각하게 되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행복과 사실 거리가 멀죠. 행복이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여운이 행복으로 남아야 되는데, 대개 술 마신 다음 날은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술 마시는 게. 그래서 이 고문, 갑골문을 뜯어보면 사랑 애자 이게 뭐가 사랑애냐. 떠나간 사람을 뒤돌아서서 바라보는 게 사랑애. 여운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운. 근데 실례지만 주량들이 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알코올을 한 방울이라도 섭취하면 이제 바로 심각한 신체적 질환이 나타나는. 그러면 박사님은 일단 인생의 한 축의 쾌락을 포기하신 분이죠. 이 사람이 깎아먹은 한국이나 평균 음주, 소주 소비량을 갖다 제가 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쭉날쭉이긴 한데 사실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먹으면 괴롭고 왜 마셔 근데? 작업용이죠. 예. 작업용으로 드신다. 예.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주로 작업용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볼까 하는. 나는 이 작업을 지금 굉장히 건전하게 이해해서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가지, 변호사 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요. 그 작업이 우리가 생각한 이 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이 행복과 본능에 제대로 알아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난 진짜 변호사 작업. 아니 뭐 아무튼 학교 다닐 때 행복과 관계 있는 작업. 행복과 이거 집에서 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얘기. 우리 마누라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 과도한 자신감은 어디서 도대체 걸까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지. 저런 몇 년 차야? 응?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이제. 글쎄 뭐 나이도.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은 잠깐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싸니까. 싸니까. 그리고 합법화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술이라는 게요. 모든 사고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이 동기 유발 같은 것이 술입니다. 그러니까 흡연 때문에 무슨 폭력 사고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없죠. 네, 오히려 흡연을 금지해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60대 노인이 그
흡연한다는 이유로 자기 집 근처에서 말다툼 벌이다가 젊은 애들 이제 죽였다라는. 그 연세 드신 분이 죽인 거예요. 젊은 애들을. 네. 어유 오히려 거꾸로네. 오히려 흡연을 금지해서 요즘 흡연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내 생각엔 방심하다 20대 당한 것 같아. 설마 노인나 칼로 찌르려 했다. 나 처음에 20대 60대도 살했다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술로 얘기. 그러면 마약에서 나오는 폭력 사고보다 오히려 음주가 더 훨씬 많다는 것은 뭐 그만큼 일반화돼 있기 일반화돼 때문에. 있고 우리가 사실 저 미국 가가지고 저 사건 일으킨 분도 결국 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어. 과음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 술 먹고 사고 친 거구나. 술 먹고 사고 친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예전에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걸 깎아줬어요.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고요. 그게 말이 되면 술 먹으면 더 가중 처벌을 해야지.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걸 주장하면 감경하게 돼 있어요, 형법상.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술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변호사가 조금 잘 포장을 하면 그냥 선심 써주듯이 딱 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더 오히려 가중 처벌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느끼는 제 느낌은 여전히 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는 시도도 많고 여전히 그래도 적지만 그걸로 해서 감경되는 판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옳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되게 웃긴 게요. 심신미약을 자기 스스로 초래하면은 그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안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형법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소위 줄여서 원자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자기가 그냥 마시고 자기가 이제 술 먹으면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의 판례들이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줬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런 전관예우와 연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요즘은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난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타인의 어떤 행동을 인하여 내가 심신미약한 상태가 되면은 모를까. 내가 뻔히 스스로 그 결과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술을 마시고 술 마신 사람이 흥분 잘하고 그러죠. 이래서 사람을 때려놓고 나서 심신미약 상태니까 감해달라. 그리고 이제 변호사의 스킬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 교수님이 강간을 했어요. 요건 예가 좀 적절치 않지만 그래서 강간을 해서 잡혔는데 이게 처음부터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저 피해자를 강간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변호사가 되면 변론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시 술을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심신미약이었다. 술김에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술 먹지 않던 그동안 살아온 과거 이력에 참신하게 살아왔던 열심히 살았던 걸 쫙 읽습니다. 그러면 읽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데 술 먹어서의 실수했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뭐 양조장 사장님을 그러면 뭐 아니 제가 인생의 3분의 1을 술 마시며 쓴 사람으로 사는 얘기라면은 정말 술은 백해무익합니다. 근데 왜 마셔요? 왜 계속 마시고 어제도 끊지 못하고 그저께도 끊지 못하고 어린 왕자가 그랬잖아. 술꾼이 물어봤어. 어린 왕자한테 너 이렇게 표정이 우울하냐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어린 왕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술꾼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술꾼이 되겠구나. 그래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는 담배보다는 술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담배보다는. 담배는 완만한 자살이라고. 자살의 이유는 가장 그러니까 확실한 길. 근데 체질에 따라서 술은 맞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또 더운 지방에선 담배를 피워도 이 찬 지방이나 우리 같은 나라에서 피우는 것보다 몸에 해가 좀 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월남에서 처음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깜짝 놀랐던 게 7살, 8살, 9살 된 애들이 담배를 일상적으로 피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알코올 중독자 뭐 치료, 그다음에 금연 치료소.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이 그래도 알코올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알코올이. 예, 금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 테마로 잡아야 되는 얘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내 쾌락 추구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 이런 건데 사실 뭐 대마초 같은 거 얼마 전에 세시봉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그게 애초에는 합법화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피우던 거였거든요.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때 저 대학생들이 대마초를 피우면서 공연을 보고 그랬어요.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갑자기 불법이 되면서 대마초가. 대마관리법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법 체계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과 대마관리법, 마약법이라 그래갖고 두 가지로 저희는 나눠져요. 왜 그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아무래도 대마를 규제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약의 어떤 폐해로 인한 반성적 고려보다는 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마약법으로 대마를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게 극악한 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더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겠다고 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든 것 같아요. 대만은 일제 시대 때 무슨 저 장터에서 대부분 약으로, 쓰고. 그 삼 아닙니까? 삼. 삼. 삼 껍질을 이렇게 말아갖고 피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예, 그 마파도인가요, 영화? 아, 마파도. 거기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섬 전체를 대마를 이제 키우고. 그래서 뭐 그런 영화, 외국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대마 재배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가령 이를테면 뭐 헤로인 같은 걸 규제하는 건 얘기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요. 그럼 백만장자만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폐가망신할 수가 있어. 근데 대마는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되면 집을 팔아서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락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통 헤로인을 하죠. 일반인은 못해요. 비싸가지고. 헤로인, 코케인 이런 건 많이 비싸죠. 비싸죠. 그게 이런 문제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을 법으로 강요하지 마라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마약 자기 혼자 하고 자기 혼자 즐겁고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겠다는데 왜 그걸 규제를 하느냐라고 할 때 반론을 펼치는 분들 중에 어떤 논거를 드리냐면 마약을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그 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내야 되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건전하게 살았던 시민들이 그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피해를 안 주는 걸까?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니까 제가 거기서는 약간 입이 아니 저도 그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흡연자들이나 뭐 음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결국은 사회적으로 뭐 좀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으로 그 관점대로라면. 네. 근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술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니라 세금 내가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많이 치료비 내가 낸다니까. 내는 거 아니냐. 나는 저 담배 피워서 열심히 피워가지고 그 교육세 엄청 붙잖아. 공부 다 내 돈 내고 했다니까요. 그게 이거는 지금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세금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뜬금포 하나 날리면 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왜 건전한 시민이 범죄 피해도 받았는데 또 세금으로 또 교도소에 있는 비용을 또 대야 되느냐. 그거는 사회 전체의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 교도소에서 재활, 그 갱생 이렇게 하지 말고 무인도로 보내라. 무인도로.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래서 형기가 뭐 2년이면 2년 뒤에 이제 배가 가서 나와라. 그러면 데려오고. 비문명적. 네. 알카트라스도 아니고 무슨 너무 심하다 그거. 너무 심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 완전 동물의 세계에 달하는 얘기야 거기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일단 대마초가라고 한다면 왜 김부선 씨가 먼저 김부선 씨가 대마초 합법화 얘기를 오래 하고 그리고 다녔죠. 돌아가신 신해철 씨도 전인권도 가끔 반어법을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대마초 안 피우고 노래만 열심히 하겠다고. 또 피우겠다는 얘기지.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보면은 대마초를 금지한다는 건 정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못하죠. 예, 정말. 그러니까 외국은 대마를 좀 센 담배 정도로 보는 나라도 있고, 일본 같은 데서는 극력 규제를 하죠. 그랬죠. 그때 폴 마카트니도 그때 대마초 걸려가지고 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대마라는 게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친구라는 영화 보면은 유호성이 그 뽕 환자가 돼가지고 대마초 환자가 돼가지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방에 안 돼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물어봐요. 너 대마초 하면 좋냐 물어보니까 이 벽에 있는 그림을 가리켜. 그 인도 그림이 있어요.
네가 약을 하게 되면은 저 안에 들어서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 오. 근데 이걸 갖다 뺐어요. 잘못하면은 무슨 마약에 좋은 기능 갖다 이렇게 막 선전한 느낌인 것 같아. 원래 원자가 원래 신화는 그거 시나리오에는 있었어. 원래 들어있었다. 있었다고요. 아니 저기 얘는 다르지만 서편제에서도 아. 나중에 김명분 씨가 그 창을 배우러 가잖아요. 네. 친구한테. 네. 근데 이제 소리 배우는 값을 내니까 친구 사이에 뭐 하면서도 약값이 워낙 비싸서 라면서 받죠. 그게 아마 아편이겠죠. 아편이. 그거는. 네. 그러면서 내일 당장 죽는다 그래도 이 좋은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는 식의 그 이제 아편제기로 전락한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 약물 규제가 심한 편인가요, 그러면? 저희 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의 마약에 관해서 규제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법제를 우리가 많이 따라가는데 그 마약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처음 생산한 원가가 1,000원이면 1차 소비국, 2차 소비국까지 가면 그게 100만 원이 된대요.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는 네. 그러니까 필로폰이 히로뽕이죠. 필로폰이죠. 일본에. 예. 그러니까 어떤 마약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 거기가 이제 지금 북한과 더불어서 전 세계 마약의 2대 예. 생산지잖아요. 그게 미얀마, 버마 안에 있나? 지금은? 그렇죠. 거기 그 인접쪽 국경이 그렇죠. 모호한 예.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예컨대 유럽까지 운반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온갖 뇌물을 다 찔러 주고도 아무리 안 남아도 60배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다면 이게 1,000배 장사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장사가 1,000배 남는 장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뭐 들었던 얘기가 그 어떤 뭐 예전 검사님이시긴 하지만 마약범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돈을 세서 주는 적이 없대요. 집어주지. 뭉치로. 네, 그래서 뭐 슈퍼를 가든 여기서 꺼내갖고 야 거실러줘 이러지 자기가 세서 주는 법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를 좀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금지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유통 과정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일본으로 갔죠.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마약이 일본으로 가는데 기착점이 돼가지고 일종의 묵기가 형성됐대요. 이제 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되든지 뭐 어디를 가야 될 경우에 여러 나라 중간 기착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중간 기착지로 삼으면 안전하다. 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그 70년대는 저는 났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약간 마약범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중간 기착지로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그때 한참 이제 대외 수출 경제로 바꾸면서 무역을 많이 시작하니까 공항도 발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은 발달했는데 뭔가 검색 체계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가니까. 예. 근데 그런 그 면에서는 수사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용인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냥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증거대라 하면 전 말 못하겠지만 우리 국내 그 마약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랄까죠? 그 눈 돌리기? 마약 그 조직.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그 마약 생산이나 소비 이런 거를 예. 억제하는 예. 하나의 방편일 수도 그러니까 있었겠다. 이 경제 개발을 하는 네. 그 과정에서 만약 우리 국민들이 마약에 찌들어 버리면 경제 발전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마약 정책을 그런 식으로 폈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막고 중간에 유통해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이제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들어오는 거를 막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뭔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역량이 좀 그럴 수도 상대적으로 있죠. 예. 그런 것도 부족했다. 가능하겠다. 예. 인력이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하는. 그렇죠. 근데 이동구 씨, 그 예술 쪽에서는 마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의식 확장제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 말이네요. 컨센시 익스펜딩 드럭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의 60년대 미국의 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는 전부 다 약물 문화. 그렇죠. 드렁큰 컬처. 그게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 60년대 미국 락 밴드들의 이 공연을 갖다 보면은 되게 소음이 많은데 우리는 소음을 들리는데 그걸 약을 하거나 듣게 되면은 걔네들이 약을 먹으면서 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 느낌 같은 거가 전달이 된다는 똑같이 먹어야지만.
아니 근데 그 영혼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압상태라는 술이 있을 때 예술과 압상태라는 술을 안 마신 다음에 예술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심연에 있는 뭘 끌어내려고 할 때 압상태라는 술은 굉장히 독한 술이거든요. 거의 독에 가까운 술인데 이것이 예술가들이 마셨을 때 했던 그 예술 세계하고 맨정신으로 했을 때 세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영혼을 판 거 아닙니까? 어떤 아무 면에서. 영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예술가죠. 제가 예전에 마음에 안 마약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보충하고 싶어서 마약으로 몇 번 이제 입건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공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떨 때는 정말 제가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적인 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뽕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취했다. 취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평상시에는 떠오르지 않는 멜로디가 떠오를 수 있다는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가 사실이죠.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무선 씨도 그래서 맨날 이게 한약이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던 거가 전통적으로 한약이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대부분은 대마초는 그냥 팔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약도 우리가 향정신성 관리품으로 분류하는 그런 것조차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제한적 합법화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 같은 데서도 이제 메뉴판 2개를 주죠. 하나는 뭐 술, 논알콜릭 드링크 이런 거, 또 하나는 마약 메뉴판인데 이게 대로변의 카페에서 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골목 하나 2개 들어간 거.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면 정부가 주사를 놔줘요. 근데 주사 놔주는 데가 꼭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려는 용도인지 무슨 교회 뭐 이런 그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니까 교회 지하실 이런 데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 제한된 분량만 주사를 놔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의 마약 범죄가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양성화의 장점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제한 공급을 하니까 밀수를 해가지고 들여오는 마약이 정부가 하는 것보다 품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떳떳하다까지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마약을 맞을 수 있는데 왜 음성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걸 구입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상태에서의 범죄보다 엄청나게 가중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 범죄를 그러니까 너 혼자 헬렐레 한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사회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나도 동의를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개인의 판단하고 결정에 맞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네덜란드 얘기도 했지만은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공식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거기 끼어들 수 있는 범죄 같은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효과 100%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마약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하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위험한 논리긴 한데 그러면 사실 술 담배가 훨씬 더 그 해악이 큰데. 그렇죠. 사실은 술 담배 해야 분류하기 나름 아닙니까? 술도 사실 마약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마약이 돼요. 술은 사실은 끊지도 못하고 저강도 마약이죠. 담배도 담배. 똑같고요. 담배도 똑같고. 담배도 저강도 마약이고. 담배는 아까 그렇게 따지면 커피도 그렇죠. 커피도 어떻게 보면 저강도 아주 저강도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으니까. 담배 가지고 서서히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담배 흡연은 완만한 자살이다. 완만한 자살이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아스팔트를 혓바닥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타르, 신체 네. 아주 안 좋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담배는 또 국가에서도 팔잖아요. 또. 세금도 많이 걷고. 담배에 관한 한 수많은 애연가들이 있었죠. 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애연가는 공초 오상순 선생님. 그 공초가 원래 꽁초를 좀 한자로 빌공자에 넘을 초자, 초월할 초자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꽁초. 이분은 목욕할 때도 담배를 피시고 밥 먹을 때도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고 한 숟갈 먹고 이랬다는 전설의 흡연가고
뭐 담배를 사색의 지팡이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모당이 한 말 중에 그깟 담배 하나를 못 끊느냐? 나는 평생 50번도 더 끊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이안 랜드라는 그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여류 작가 아틀란티스인가요? 대표 작가. 그 유명한 소설. 아틀라스? 아틀라스. 네. 그 아틀라스를 쓴 이안 랜드는 담배 피우기는 인류가 불을 길들였다는 상징적인 행위이므로 나는 문명사적 관점에서 흡연을 중단할 수 없다. 그 담배 피는 거를 싫어하는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말하면 혐연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정말 그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는 게 혐연권하고 흡연권 이게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을 할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더 위에 있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해요. 흡연권은 혐연권을 이길 수 없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담배를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팔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또 세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뭐든지 권리에는 의무가 딱 상응이 돼야 되는데 아니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위에 있다 그러고 담배 소송 들어가니까 법원에서는 네가 좋아서 폈으니까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 그러고 정 그렇게 담배를 죄악으로 보고 국가의 법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 담배인삼공사에서 파는 그거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려야죠. 예. 90년대까지는 비행기에서도 담배 피게 해줬고 뭐 차 안에서도 담배, 버스 안에서도 고속버스 뒷자리는 흡연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담배 뭐 피웠어요. 그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내버스에서 아저씨들 담배 피는 것쯤은 예. 여상이었고 사원 좀 없을 저도 때. 구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펴요? 저는 뭐 이렇게 하루에 많이 한 피진 갑? 않고 네. 예.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집에선 공식적으로는 금연하는 네,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공식적으로는 담배를 안 피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을 갈 땐가 중국을 갈 땐가. 근데 면세품, 이제 술, 담배 뭐 팝니다. 뭐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분기탱천하셔가지고 웃자고 한 얘기죠. 비행기 안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면서 담배는 왜 팔아? 그리고 일부 승객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박수 쳐줬어요. 그 예전에 사랑과 야망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덕화 뭐 또 그거 임성훈 그 전 버전, 아예 네. 처음 버전. 사랑과 야망. 그 무슨 얘기였죠? 그때 사랑과 야망은 그 이덕화 씨가 뭐 서하연 씨가 나왔다. 예, 벽돌 공장에서 돈 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거요, 그거. 거기 보면은 노지훈 씨가 의사로 나오거든. 애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으면 담배 피면서 머리 쓰면서 보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랬다니까 드라마 속에서. 요즘에 드라마에서는 흡연 장면 안 나오죠. 영화도 다 잘라요. 요새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영화 틀어줄 때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죠. 전문용어로 뽀까시라고 하죠. 뽀까시를 치는데. 뽀까시. 예. 영화판에서는 뽀까시라고 하죠. 뭐에서 나온 겁니까? 뽀까시는. 모자이크에 혹시 일본 발식.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일본 말 대부분 다 기원들은 영어를 갖다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폭시랑 관계 있는 게 아닐까? 에폭시랑. 아니 모르겠다. 그건. 아니 저기 옆길로 세면은 아. 그 뭐지 그 파우치 파우처. 예. 출연료. 그게 사실은 V로 시작하는 바우처잖아요. 바우처죠. 그게 일본 말로 그러니까 빠우짜 뭐 이 정도 될래나? 그래서 네. 저는 그 포켓 주머니란 말을 어렸을 때 보게트 그 네.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남자는 보게트에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보게트. 예. 이게 포켓. 예, 그래서 저는 보게트가 뭘까? 보게트에 돈이 아니, 그러니까 뭐 빠케스, 구라찌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제일 이제 일본 말로 원어를 짐작조차 못하는 게 자동차 용어 중에 쇼바. 이게 쇼크 옵서버가 쇼캄 쇼바가 됐다가 이제 앞에 건 떨어지고 뒤에 쇼바. 저는 어려서 프라 모델의 프라가 무슨 전문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모델의 일본 말.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의 고유명사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프란다스의 개. 프란다스가 도대체 뭘까? 이게 벨기에 플랑드르를 일본 말로. 그래서 지명 이름인 건 알았는데. 그게 프란다스고 그다음에 파랑새 메테르링크의 파랑새에 나오는 그 혜은이 노래 빨간 나 파란 나라를 뭐 치르찌르 밑찌르 이게 원어에선 티르티르 미티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 건설, 자동차 이쪽에 일본만 많지 않습니까? 방송 영화 방송 영화도 무지하게 많아. 엄청나게 많죠. 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서양 그 기계 문명이라든지 선진 문명을 받아들인 건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1세대들 용어가 그대로 예, 굳어진 거죠. 도제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분야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한번 영화하는 사람들하고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신문기자 셋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평상시 쓰던 일본어를 갖다 쓰기 시작하니까 한마디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다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건가요? 없어요. 신문사에서는 제일 널리 쓰이는 게 미다시. 나와바리. 예, 뭐 나와봐요. 야마 잡는다는 얘기도 쓰고요. 예. 그렇죠. 기사 이번 네. 기사의 야마가 뭐냐, 어. 핵심이 뭐냐. 미다시는 이제 톱 기사. 톱기사, 네. 헤드라인. 네. 그럼 방송 쪽에서는 이제 그 콤마 오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따먹는 재밌는 말 표현 같은 거 오도시. 겐또 잡는다. 겐토로. 뭔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검토 중입니다 하는 거랑 겐또 잡고 있다랑은 또 묘하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우리 이거는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역교를 세게 되면 돌아가지 못하는 건가요?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시간 체크해 보니까 31분을 지나고 많이 있어서 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두만 있다가 네. 예,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죠. 예, 그럼 개인의 행복 추구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개인 행복 추구권이 계속 확대돼 가는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양성화되면 양성화될수록 오히려 더 사회적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사회가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의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항상 책임이 같이 간다면 그러면 항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사회는 자유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책임이 너무 적은 사회이기 때문에 예, 자유를 더 확대될 때는 책임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의 확대만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똑같이 올라가야지. 똑같이 오히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늘어나야 되는.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술이 됐건 담배가 됐건 마약이 됐건 혼자서 뭐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사서 그냥 혼자서 헬렐레 하는 것까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물, 대인관계 사고를 친다거나 사회적 질서를 해치면은 더 큰 형량을 더 책임을 더 세게 물어야 그 표현이 좀 된다. 그렇다. 헬렐레 하기 위해서 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의식 확장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의식을 너무, 확장하기 위해서. 너무 마약을 좀 이렇게 높이 쳐주는 것 같은데요. 예술사라는 게 결국 네. 이 예술가들이 자기 일부 소중한 거를 약물과 바꿔가면서 예술적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절반이 넘어요. 하기야 뭐 약물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자기 생애를 대가로 지불하고 예. 뭔가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예.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글 쓴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네. 경우는 자기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보들레르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설과 시들을 갖다 읽을 수 있었을까 그림을 이런 생각을 갖다 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쾌락과 뭐 어떤 그런 부분은 인간이 결국에는 멀리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멀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항상 도덕 성인군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기는 항상 도덕군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에 관한 얘기는 결국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피해자 없는 범죄. 네. 요 개념으로까지 좀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네. 변호사들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체제 수호형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 일을 맡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항상 달라진 그런.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이런 질문 하실 때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김일성 표현을 빌릴게요. 좌경 맹동주의로 가는지를 아니 왜 또 여기서 좌경 맹동이 나와요? 변호사라는 직업은요 무조건 체제 수호적인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면
결국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체제수 반체제적인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반체제적인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입김이 높아지니까 교수님 같은 이런 자유인마저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야, 이게 명쾌하네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출연한 직종이다. 재산권이 가장 소중한 권리 중에 하나니까. 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그 어떤 개인 활동도 다 언다가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재산권은 결국 좁혀가다 보면 자기 신체를 맞습니다. 자기가 활용할 권리. 그러니까 네. 소유라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체제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체를 내가 소유하고 내 정신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소유하는데 그걸 남이 국가라든지 어떤 뭐 거대한 세력들이 야 뺏어가겠다. 그럼 그거를 법이라는 무기로 막겠다라는 것이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두 가지 체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변호사가 없군요. 없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재산권이라는 것이 매우 인류 문명사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권리였다. 다음 네. 주제로 또?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화폐는 주주된 자유다라는 말도 떠오르고요. 마무리는 좀 유머러스하게 가겠습니다. 담배 인삼공사가 내부적으로 개발해놓고 차마 사용하지 못한다는 최고의 슬로건. 네.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으로 다스리자. 다스리자.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수다 떠니까 재밌네요. 즐겁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